반갑습니다. 장정용호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나쁠 것 같은데 좋고, 이게 이제 표현하자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균형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뇌는 패턴 인식이라서 올라가면 진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도저히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계속 내려갈 것 같아서 조그만 악재만 터져도 정말 박살이 날 것 같고, 네, 그런 심리가 드는데, 이 항상 시장은 균형이고 가격은 균형을 맞춰 나간다라는 부분만 개념을 잡으면 우리 내에 있는 어떤 기능적인 그 뭐랄까, 이 기능적인 허점을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항상 맞춰간다. 그래서 어제같이 괜찮을 것 같은 날 밀리고, 오늘같이 뭔가 별로일 것 같은 날 오르고, 이런 것도 시장이 균형을 맞춰가야 되고, 그 균형을 맞춰가는 동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이 균형을 맞출 때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외국인이 왜 도대체 큰 이익을 보는 건가? 외국인은 이 현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현물에서 외국인의 회전율이 1년에 한 번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억을 갖고 있으면 1년에 거래액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회전율이 낮은 대신에 어디서 하냐면 이 파생 시장을 통해서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 과정들을 거친다. 그러면 사실 현물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고 기회비용만 빠집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으니까 딱 그 정도의 수익인데, 파생시장하고 같이 가면 현물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대형 자리들이 많이 나오면 결국은 파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변동성과 방향성인데, 이 파생에서의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옵션 거래. 그러니까 이 뭐 옵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점 재미없는 얘기로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이 안에 있을 때는 손실, 그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여기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 파생에서 오르면 수익을 본다. 이걸 이제 콜이라고 하고, 내리면 수익을 보는 게 풋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은 굉장히 레버리지가 큽니다. 옵션은 대략 한 30배 정도 레버리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3%만 움직여도 투자금이 싹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위로 만약에 3% 이상 올라갔다. 반대로 콜에서 이렇게 되면 100% 이상 수익이 납니다. 3%만 올라도 곱하기 3 하면 90%니까. 네, 그러면 이런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오르는 거 반, 내리는 거 반 베팅을 하는데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게 200이 되고 요거는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 100을 넣었는데 어쨌든 200이 나왔습니다. 수익! 반대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 50이 200이 됩니다. 그럼 100이 들어갔는데 200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은 방향 몰라. 그냥 변동성만 크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 옵션에서 수익을 갖고, 그리고 선물은 방향성입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량의 현물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 올랐으면 현물을 팔아야 되는데 현물을 안 팔고 뭘 팔겠습니까? 그냥 선물을 매도를 합니다. 그럼 균형을 맞추면 현물 갖고 있으니까 선물 매도했지만 사실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했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추가 하락했다. 그럼 선물로 돈 버는 겁니다. 반대로 지수가 내렸다. 그러면 싸졌으니까 더 사야 돼. 그러면 현물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을 더 삽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보지만 이제 균형을 맞추면 이 선물이 수익을 보게 됩니다. 더 빠지면 더 사면 되니까. 네, 요런 구조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주포 입장에서도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도 오르면 이제 뭐 5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하는 거, 물론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지만 1000개 중에 1개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 균형의 개념을 모르셔서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지면 사면 되고 많이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단 가치 근거가 있는 종목.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약간 샜는데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르고 좋을 것 같은데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게 바로 시장의 한 조각이구나.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오르지? 오늘 같은 날 왜 내리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돈질을 하는 쪽. 지들 마음인데 걔네들은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리고 코스닥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중소형주들의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요런 또 재미없는 얘기. 예,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은 필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이 대가를 가져왔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장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성장을 하면 다 같이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산을 갖고 있는 쪽은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고 현금을 갖고 있는 쪽은 이렇게 만드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단기적인 성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 중산층이 필수입니다. 즉 골고루 돈을 벌어야 장기간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라고 표현한 것은 성장을 하려면 분배가 되는 어떤 성장이 돼야 되는데 물가 상승은 빈부격차를 늘려가지고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고,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10수년 동안은 대가 없는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할 시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이게 뭐 지금까지 수요 증가에 의해서 물량이 늘어났다. 뭔가 뭐 중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잘 벌고 인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폭발해가지고 이제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 중국 사람들이 참치를 먹으니까 참치값이 한 3배가 뛰고 뭐 인도 사람들이 소를 먹기 시작하니까 소고기 값이 천정부지가 되고 이런 수요 증가가 있었다라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뭐 물류 중국에서 공장 가동 중단해서 뭐 물류 대란이 있고 러시아 경제 제재하니까 그나마 유가가 조금 오르고 뭐 지금 공급을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틀어막든 저기서 틀어막든 막아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거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면 유가 60달러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원자재 가격 오를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근본적 이유. 예. 근본적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석유를 무한정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석유를 만약에 무한정 공급을 하려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석유가 소비가 돼야 됩니다. 설비 투자하는데 돈이 들고 또 소비하는데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석유가 계속 돌아가고 무한정 계속 공급이 되고 수요가 계속 있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그러면 근본적으로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계속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 결국 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가 상승이란 것은
미국이 화폐 공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그러면 화폐 공급이 계속되면 이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화폐 공급이 지속되지 않으면 물가 상승이 꺾일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이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차례 더 할 거고 또 양적 긴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던 화폐를 줄일 것이다. 물가 상승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잡히는 겁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상황이 됐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통화 공급을 조금만 줄여도 이제 그게 스탑이 됩니다. 물가 상승이. 그리고 물가 상승이 스탑되는데 금리를 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벌써 뭐 올해 뭐 7차례, 앞으로 10차례 이상 금리를 올려서 3%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짧은 제 견해로는 올해 많이 해야 금리 인상 3번밖에 못 할 겁니다. 예,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얘기하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물가 상승, 화폐 공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산을 갖고 있는 쪽은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땅 사서 공장 지은 거 지금 그거보다 비싸긴 한데, 과거처럼 과거에 유통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오늘 왜 이렇게 또 왜 이렇게 또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유통회사 분양하는 땅을 받습니다. 상업지구를. 그래서 마트를 설립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요 마트에서 사람들이 싸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돕니다. 여기서 이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이 돈을 기반으로 상품권을 찍습니다. 이 돈은, 상품권을 찍은 돈은 이자가 하나도 없고, 또 심지어 운 좋으면 영영 장롱 속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찍어가지고 또 인근에 좋은 자리에 땅을 사고, 그러니까 돈을 추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돌아가면 상품권을 찍어서 이 상품권 찍은 걸로 땅을 사고 또 마트를 열어서 여기서도 또 그 상품권이 통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다 보면 돈이 남는 건 없을 겁니다. 거의 뭐 없을 텐데, 그러면 시간이 한 30년이 지났다. 이대로. 그럼 이 땅값이 그때 샀던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고, 처음부터 마트가 어떤 상권을 형성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아주 땅값이 잘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전치기만 해도 자산이 주는 소득이 있었다. 그리고 돈은 상품권으로 공짜로 쓰고 있었다. 이런 구조로 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근데 2008년 이후로는 이런 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보면 뭐 유통업체들이 점포 정리한다 이런 거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공격적으로 마트를 개점을 하면 했지 점포 정리하는 건 없었는데, 뭐 최근에 뭐 롯데가 점포를 줄인다, 뭐 또 이마트가 점포를 줄인다 이런 게 나온 것도 지난 10년간 그런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없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멈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멈춰 있던 자산 중에서 제일 빨리 반응한 게 뭡니까? 아파트. 그리고 주식이 어쨌든 코스닥은 아니지만 코스피는 제법 올랐습니다. 지수로는. 그래서 주식도 반응을 했고, 결국 끊임없이 공급되는 화폐로 인해서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배경이 끝났습니다. 자, 정부에서 공단 분양을 합니다. 자, 이 공단은 제가 가서 나 공장 이 땅 사고 싶어요. 이 땅 사서 공장 지어서 태양광 올려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 할 거예요. 분양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미친 새끼 아니 꺼져.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근데 기존에 사업하던 제조업들은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평당 한 300, 400. 근데 기존 또 공장은 저 같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한 1년 열심히 사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저 그냥 공장 임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게 됩니다. 기존 공장은. 그러니까 이것도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기존 공장 평당 300, 400 하는 거 팔고 분양 170에 분양 받고, 그리고 공장 짓는데 공장 건물 올리는데 대출 받아서 짓고, 뭐 이것도 정책 자금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설비도 자동화 설비하니까 50% 할인받고 정부 지원받고. 그 정부 지원받는 건 그냥 돈이니까 100억짜리 설비를 샀으면 50억으로 되는데 이 설비가 100억으로 장부에는 잡힌다. 그럼 50억 이익을 보게 되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감가상각을 까 내려가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영원 가치지만, 근데 이 장비를 이제 사려면 물가가 올라가지고 200억, 300억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럼 중고로 팔아도 한 50억 이상 받네? 완전 공짜인 겁니다. 저 공장 건물 평당 150으로 짓다가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200 됐다. 200 되고 300 되고, 그럼 170 플러스 대출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뭐 한 80%까지 되니까, 그럼 150 평당 150이라 잡고 그냥 넉넉하게 하면 50만 원만 들었다. 그럼 220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시간 지나니까 이거는 현재 시세고 나중에 뭐 한 400, 500 팔았습니다. 그러면 공장 가동하는 거 본전 치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조업하는 중소기업들 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치 대비해서도 좋았고.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소기업들이 와, 이제 그 땅값 오르지도 않고 공장 그 땅 누가 사냐. 가격도 안 오르는데. 요런 상태가 돼서 자산이 있지만 자산 처분도 못하고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공장 갖고 있고 공장 부지 갖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본전치기만 해도 지나서 땅 팔면 큰 수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자산이 없고 그냥 무형의 자산으로 돈 벌고 있는 업체들, 거품 많이 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업체들하고 진짜 뭐 지방에 가면 공장 뭐 몇만 평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 지나면 한 땅이 2만 평 있는데 평당 200만 원이 올랐다. 400억 그냥 버는 겁니다. 1000억짜리 회사가.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게 이제 특이한 일이 아니라 원래 그래 왔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한 13년 정도를 그런 일 없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란 대가 없이 성장을 해 왔었던 거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은 너무 길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테마로는 로봇을 해야 됩니다. 왜? 자동화 설비 50% 지원해 주니까. 로봇. 근데 옛날처럼 땅이 안 팔리면 저기 싸게 분양해서 여기 들어가서 공장 지어가지고 자동화 설비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기존 땅이 안 팔리는데. 근데 지금 기존 공장 파는 거 팔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가 어떻게 OECD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을 하냐면 공장 땅 일부를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해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도 변경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큰 공장들은 지구 단위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전에 협약을 해서 이거 용도 변경해가지고 아파트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공장이 매매가 되게끔. 그리고 기존 공장에 지붕 잘 해놓은 데는 태양광만 설치해도 이거 뽑습니다. 그러면 임대가 안 나가도 본전, 임대 나가면 임대 수입만큼 수익. 이러니까 기존 공장을 사려는 수요가 생깁니다. 또 가격도 오르니까 더 자극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존 공장이 팔리니까 나 오케이. 우리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팔고 여기 새로 분양하는 데 가야지. 가가지고 자동화 설비해가지고 비용 아주 안 들게 깔끔하게 이렇게 공장을 설립을 해놓고 간다. 그러면 현금도 잘 돌게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주 본전치기만 해도 좋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런 어떤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이제 로봇 관련주가 테마가 강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예, 이 약세장에 빨간색으로 예,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태도. 예. 좋은 가격 오면 사고 안주 말고 이 이제 표현하자면 이게 비싸게 군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굴어서 우리가 그 덤비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거 잡아야 되나 잡아야 되나 하다 보면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참 이렇게 하다가 본전 왔다가 또 이렇게 한번 가면 심리가 이때는 이제 본전 오면 팔아야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여기서 팔면 쭉 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그래서 비싸게 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뭐 진짜 사야 돼. 이제 호재 많아 올라갈 것 같아. 아, 몰라. 난 그냥 싼 가격에 살 거야. 그러면 이런 가격에 사게 되고. 오, 좋네. 이쯤 되면 뭐 만족하고 팔아야지. 또 주네? 사고? 쭉? 이번엔 돌파했으니까 가야지. 물론 아전 인수격으로 제가 해석을 붙이긴 했지만 요렇게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이 안정이 되고 심리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인내심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 큰 수익을 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이 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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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와. 김구라? 예. 아무튼 좋은 것만 전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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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트로도 좋습니다. 아, 예, 제 노래가 뭐 빨리 치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1,000원대 매물이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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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영신금속 주주운동 한다고 할 때 그 영신금속이 이제 태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근사하게 생각보다 되게 근사하게 공장이 있다고 하던데 갔다 오신 분의 얘기로는 파타야에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어를 공부를 잠깐 했었습니다. 진짜 맛백을 했는데 요 특징이 좀 재밌는 겁니다. 태국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게 거의 이 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코끼리. 뭔가 우리는 이 코끼리라는 걸 보면 코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괴물이 됐는데 아무튼 코끼리의 이 모양하고 뭔가 매치가 돼서 코끼리가 바로 생각이 날 겁니다. 이거 보니까 바로 코끼리 이렇게 되는 거고 태국어 같은 경우는 이 코끼리가 창입니다. 창.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코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게 이 글자하고 매치가 되는데 태국 창 그러니까 뭐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단음입니다. 단음. 예.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건 재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숭이. 원숭이는 우리가 원숭이랑 뭔가 해골이 됐는데 예, 약간 원숭이다워졌습니다. 이 원숭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저게 뭐였지라는 생각이 잘 안 됩니다. 뭔가 착 감깁니다. 원숭이 이런 느낌인데 태국어로는 이게 링입니다. 그러니까 링? 뭐 어떻게 매치가 되지? 몽키도 뭔가 매치가 되는데 엘리펀트에도 코끼리하고 뭔가 매치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예상해야 된다. 코뿔소. 코뿔소는 코에 뿔이 있는 거 보니까 코에 뿔 이름이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태국어는 이건 뭐였지? 렉. 다 한 글자. 예. 뭐 소는 무.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태국 사람들이 이 숙련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제조업하면 사실 뭐 동남아시아 가서 싸게 인건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면 돈이 남겠지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업무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나사가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그러면 이걸 못할 거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냥 가보면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분류하라고 해도. 네. 그래서 아 제조업이라는 것도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한테도 인건비가 나중에 그 높아지고 인건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 제조업이 희망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예,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냉전이 와서 중국하고 그 미국하고 이렇게 진영이 분리가 되면 우리가 사실 중국이 제일 버겁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니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됐을 때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은 4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익숙한 종목들 계속 다루는 종목들 다룹니다. 왜?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진 않지만 무형의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는 것은 무형의 어떤 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15년 그것보다 2007년부터 제가 봤으니까 그 전에 제가 주식 매매를 한 거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이쯤 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내려갈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차트 분석이 없었어도 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봤고 매매했던 종목이 삼성전자, 기아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는 거, 심리적으로도 인내심을 훨씬 덜 먹기 때문에 종목에 익숙해진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다뤘던 종목 또 다루고 또 다루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뭘 다루냐면 제놀루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놀루션이 오늘 상승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요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제놀루션을 다루는 이유가 이 시점에서 요 주가 시점에서 제놀루션이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놀루션이 너무 불안하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불안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이 당시에는 뭐 거의 1,100억대였는데 1,100억대 회사가 1년에 100억 정도만 이익 나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유지가 되는 어떤 게 되는데 아니 무슨 분기에 뭐 80억대 이익 나는 뭐 작게 나도 80억이고 100억 이상 이익이 나는 이런 회사인데 뭐, 뭐 왜 걱정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조마조마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숫자 나오는 종목이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해서 조마조마했지만 사실은 속은 그렇게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놀루션에 대해서 이제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서야 이제 추세가 멈춘다. 추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완만하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 추세고 이 좋은 종목이 이렇게 싼 가격을 제가 돈이 많을 때 내려오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가격대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15,000원을 넘어가면 바닥이 확인이 된 겁니다. 15,000원 넘어갔다고 해서 쭉 달리는 건 절대 아닐 거고 매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00원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갈 때는 다소 쉬워지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을 주주환원 정책에 쓰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이 종목에서 요 매물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회사가 좋으면 이 팔 사람들이 1000이라고 했을 때 회사가 계속 좋은데 이거 굳이 팔아야 돼 하다 보면 500이 되고 300이 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매물 소화하면 순식간에 100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 사람들 없어 라고 하면 더 달리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너루션이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 변동성 범위 상단 조정을 받고 만약에 다시 올라가서 이걸 넘어섰다, 그때부터는 이제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 매물 소화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적정한 실적 대비 주가로 이렇게 수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블록딜 이야기가 나온 종목들, 그 삼성 SDS. 참 삼성 SDS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종목인데, 블록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SDS의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물류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이익도 늘어나고 올해는 아마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던 실적도 작년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거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지고 시가총액은 10조 원대. 근데 이제 자산 가치는 많이 늘어가지고 올해는 아마 8조 원 이상이 될 겁니다. 이제 저평가 종목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10조 원대에 자산 가치 8조 원에 영업이익 1조 원이면 적정 가치입니다. 그러면 적정 가치에서 오늘가 블록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블록딜이 있을 거고, 이재용 부회장 지분은 한번 팔았으니까 안 판다 하더라도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 이분들은 팔지 않을까? 그러면 7.8%의 물량이 나와야만 요 사달이 끝난다. 그래서 과거에 요 바닥이었던 거. 근데 2017년, 2016년 말 17년의 바닥이었던 것과 지금 바닥이었던 것. 3년간 삼성 SDS의 기업 가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 같이 왔다. 그럼 이건 굉장히 이제 가격이 싸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싸도 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굳이 비싸게 사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블록딜 나오고 그 물량 소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더 나쁠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는 거, 블록딜로 인해서라고 하지만 그런 게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블록딜이 있었던 게 셀트리온. 자, 같은 블록딜인데 그리고 같이 영향을 받았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삼성 SDS와 달리 부정적입니다. 뭐 둘 다 재미가 없는 거는 똑같을 겁니다. 한동안 단기적으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건 똑같고, 왜 부정적이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요런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테마색이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테마색 입장에서는 이 신생업체에 투자한 게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니까 안전장치를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뭘까? 테마색은 지분을 뭐 거의 20% 가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취득한 가격보다 주가는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약 바이오가 고평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제약 바이오가 고평가돼 있으니까 그때 공매도를 통해서 요 많은 지분을 일부라도 상세를 시켜놓자. 근데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상쇄시킬 만큼의 공매도였습니다. 실제 과거의 공매도 수량과 공매도 비중과 과거의 테마색 주식 비중하고 비교하면 거의 일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했었고, 테마색은 사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빼나간다. 빼나가면 공매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겁니다. 요거를 팔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한때 20% 정도 됐던 지분이 7.47까지 떨어졌고, 여기서 다시 블록딜하면 이제
점점 줄어서 이제 5% 이하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점점 녹여서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취득가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예,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계속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여기서 풀리는 물량의 유통 주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주주들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왔고 그 굳건한 주주들은 일부는 나갔을 거고 또 손바뀜이 됐을 거고 하니까 이제 비싸게 산 주주들은 충성심 따위는 없습니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회사가 증오스럽고 회사 경영진이 믿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욕을 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주들의 믿음도 금이 가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주주들도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에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물량이 더 풀려버리면 점점 새로운 주주들이 늘어나고 주가가 안 오르면서 그 주주들은 이 회사 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려면 이 주식을 다 털어먹고 올라가야 됩니다. 주주 손바뀜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주가 상승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팔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그런 문제점, 주가가 안 오른다는 문제, 주가가 안 올라서 투자 심리가 나쁜데 여기서 물량이 풀려버렸다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거였는데 SL 바이오닉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짤짤이 불량식품. 예, 그리고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감사 증거 입수가 지연되고 있어. 그래서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겠다. 그럼 이거는 약간 감사 증거가 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 불량식품에 대한 대응은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감사 의견 거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진짜 뭐 복권 산다 생각하시고 한 100만 원 사셨다가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솟을 거고 안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 예, 낫지 않을까.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볼만 뭐 진짜 매주 로또 사시는 분들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주총회 중입니다. 아니 주주총회 전자투표 중인데 이 종목 말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목이 투표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권리 행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하시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회사 측에도 이제 SL 바이오닉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신금속은 전자투표 안 하니까 그럼 영신금속을 켜놓고 해야 이제 오해가 없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든 전자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권리 행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자투표를 하는 회사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주주들이 뭉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주 크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주주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야, 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하려면 하루 연차 내고 차 타고 와가지고 아침 10시까지 와서 멍청하게 앉아있다 가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행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다. 이것만 해도 이미 괜찮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자투표 해당되는 종목도 꼭 하시고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회사 측에 또 찬성표를 던져주시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야 회사도 전자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점이 있고 앞으로 전자투표를 더 도입을 하는 회사들도 많아질 거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신금속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전략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그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찾아오면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사실 의사표시를 할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으니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